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도덕성 기반 이론과 6가지 도덕적 수용책,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책에서 3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집단성이 우리를 어떻게 눈멀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이트는 3부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도덕은 사람을 뭉치게도 하고 눈물게도 한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네, 그럼 먼저 인간이 얼마나 집단적인 동물인지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하이트는 인간을 90% 침팬지, 그리고 10%의 꿀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침팬지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동물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꿀벌은 집단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사회성 동물의 상징입니다. 인간은 대부분의 시간에는 침팬지처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꿀벌처럼 집단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의 꿀벌 본성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하이트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집단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이트는 집단 선택 이론을 언급을 합니다. 다윈이 이미 언급을 했던 이야기인데요. 단결력과 협동성이 가장 뛰어난 집단이 이기적인 개인들로만 구성된 집단을 이긴다는 겁니다. 개인 차원의 자연 선택만이 아니라 집단 차원의 선택도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집단 선택이 작동했다면 인간에게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심리 기제와 동시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심리 기제가 함께 진화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하이트는 이기성과 이집단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기적이라는 건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이집단적이라는 건 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과 이집단적인 것은 다릅니다. 내 집단을 위해 나 개인을 희생하는 건 이기적이진 않지만 동시에 순수하게 이타적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하는 것이니까요. 집단 선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는 증거도 몇 가지 제시되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인간이 공통의 의도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능력, 즉 같은 사물에 대해서 같은 개념을 공유하고 그걸 말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집단 협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 사물에 대해 공통되는 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통의 규약으로 소통하는 것, 이게 언어의 핵심이고 인간의 집단성을 만들어낸 기반입니다. 또 하나는 유전자와 문화의 공진화인데요. 문화적 혁신이 유전자 변화를 이끌고 유전자 변화가 다시 문화를 바꿔나간다는 겁니다.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사례가 나오는데요. 우유를 먹는 문화가 발달한 집단에서 젖당을 소화시키는 유전자가 더 빠르게 퍼졌다는 겁니다. 문화가 먼저 생기고 그 문화에 유리한 유전자가 퍼진 거죠. 이 공진화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화는 수백만 년이 걸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선택 압력이 강하면 불과 수십 세대 만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소련 과학자인 드미트리 벨라에프 여우 실험이 여기서 인용되는데요.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는 여우들만 골라서 교배를 계속했더니 불과 9세대 만에 하얀 털이 얼룩덜룩 생기고 턱과 이빨이 작아지고 꼬리가 동그랗게 말리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30세대가 지나자 인간이 애완동물로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온순해졌습니다. 단 하나의 특성, 즉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만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것과 연관된 다른 형질들이 함께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도덕 심리학에서 왜 중요하냐면 인간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협동을 잘하는 집단이 이기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을 이기는 방향으로 선택압이 작동했다면 협동과 연관된 심리적 특성들이 함께 발달했을 거라는 거죠. 공감 능력, 이타심, 집단 규범에 대한 복종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같이 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군집 스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번 영상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하이트는 인간에게 군집 스위치라는 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초월해서 자아를 잊고 자신보다 더 커다란 무엇에 빠져드는 능력인데요. 이 스위치가 켜지면 나라는 개인이 잠시 사라지고 집단의 일부로서만 존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콘서트에서 수천 명이 같이 노래를 부를 때
혹은 스포츠 경기에서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될 때, 군사훈련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일 때, 종교 의례에서 신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 모든 순간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집단과 하나가 되는 느낌, 그리고 거기서 오는 강렬한 고향감입니다. 그래서 하이트는 이 군집 스위치를 켜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 특정 약물, 혹은 공동의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군사훈련, 종교의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경계를 허물고 집단에 동화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데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포유류에서 모성 행동이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이 내부 집단에 대한 신뢰와 애착을 높입니다. 거울 뉴런도 관련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을 할 때와 비슷한 뉴런이 활성화된다는 건데 인간의 경우 이 감정과 연결된 영역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기쁨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군집 스위치가 켜질 때 우리는 가장 이타적이게 됩니다. 집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행동, 집단 위기에서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 이러한 행동들이 군집 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군집 스위치가 켜지면 내부 집단에 대한 이타심이 높아지는 동시에 외부 집단에 대한 경계심과 그런 적대감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뭉칠수록 저들과의 경계도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도덕은 사람을 뭉치게도 하고 눈멀게도 한다는 말이 바로 이걸 가리킵니다. 이제 종교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하이트는 종교에 대해 상당히 독특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신무신론자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종교를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봅니다.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믿음에 사람들이 왜 매달리냐는 거죠. 하이트는 이 시각이 종교의 핵심 기능을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트가 그래서 가져온 건 디르켐의 시각인데요. 디르켐은 종교적 믿음의 내용보다 종교가 만들어내는 것, 즉 공동체에 주목했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하나의 도덕 공동체로 묶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선행을 한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그 선행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석해봤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옥을 믿는지, 매일 기도하는지, 어떤 교단에 속하는지 같은 신앙 내용은 선행의 양과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대신 동료 종교인과의 관계에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가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서로를 아끼는 관계망 속에 있을수록 더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종교가 이뤄내는 도덕적 선행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속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중요한 것은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소속감이다. 이게 하이츠가 인용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하이츠는 종교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바로 그 측면들, 즉 값비싼 의례, 특이한 금기, 혹은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믿음들이 사실은 집단의 결속을 위해 기능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가짜 신호는 모방하기 쉽습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크게 비용이 크고 불편한 의례를 계속 수행하는 건 진짜 집단의 일원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비합리적인 믿음이 도리어 집단의 합리적 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숙제, 즉 혈연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협동하는가 하는 문제를 종교가 해결해 왔다는 거죠. 국가도 회사도 그리고 스포츠팀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공통의 상징, 의례,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혈연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의 도덕 공동체로 묶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문제가 나오는데요. 도덕 공동체는 내부를 결속시키는 동시에 외부와의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신성시하는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내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외부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대해서는 도덕적 감수성이 현저히 나아집니다. 하이트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부족과 같은 도덕 공동체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신성한 가치를 빙 둘러싸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왜 옳고 저들이 왜 그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신성한 대상을 이야기하는 순간 눈이 먼다는 겁니다. 나도 당신도 누구도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내가 강하게 옳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느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건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성시하는 가치가 있고 그게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강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진실을 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내 집단의 가치를 지키려는 반응인지를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트가 말하는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도 여기서 다시 연결됩니다. 우리의 도덕적 직관은 먼저 작동하고 이성은 그걸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그 직관 자체가 우리가 속한 도덕 공동체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느껴도 사실 나는 내 집단의 도덕 매트릭스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깥에서 보면 내 논리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가 보이겠지만 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집단 선택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자 저주입니다. 집단을 위해 협동하고 희생하는 능력, 그리고 동시에 집단 바깥에 대해 눈이 멀어버리는 능력. 이 둘은 같은 메커니즘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이트는 이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게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내가 속한 공동체 관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상대방도 나름의 도덕 매트릭스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내가 신성시하는 것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는요, 더 그렇죠. 그래서 군집 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배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게 곧 우리 편을 저버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게 집단성이 눈을 멀게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물리학이 떠올랐는데요. 지난 카르먼 영상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물리학에서 관측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관측 행위 자체가 관측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도덕 판단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내가 어떤 도덕 공동체 안에 있느냐가 내 관측 방식 자체를 결정합니다. 다른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단했을 겁니다. 나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 내 위치에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트는 최대한 다양한 도덕 공동체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집단이 신성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도덕적 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집단 선택, 그리고 이기성과 이집단성, 군집 스위치, 종교의 사회적 기능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인간은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군집 생물입니다.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개인을 넘어서 집단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고 그 상태에서 가장 강하게 협동하고 희생합니다. 이 집단성이 도덕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종교를 포함한 많은 사회 제도가 이 집단성 위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단성은 우리를 내부적으로 뭉치게 하지만 동시에 외부에 대해서는 눈을 멀게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지, 도덕적 자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 전체에 대한 제 감상과 비평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